관세 카드를 전부 폐기하세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겨눈 1200쪽 압박 패키지를 직접 설계한 백악관 협상 책임자. 그가 G7 회담장에서 본국에 타전한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꺼낸 지 단 11분 만에 테이블 위에서 증발했습니다. 비밀은 G7 이틀 전 한국이 조용히 들른 도시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단 한 수의 한국 뒤에는 27개국이 앉았고 압박을 설계했던 남자는 27년 경력을 걸고 충격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감추고 싶었던 그 패배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G7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USTR 본부 7층 전략실에 보고서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국 관세 패키지 전면 재검토 요망.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1200쪽짜리 패키지였습니다. 25% 관세, 철강 쿼터 30% 축소,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제가 2년을 갈아 넣어 만든 카드였죠. 백악관이 G7 테이블에서 꺼내기로 한 대한국 압박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 이틀 전에 전면 재검토라니요. 전략실은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전화벨 3대가 동시에 울렸고 누군가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깨진 도자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날 저는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직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쿄와 브뤼셀에서도 외교 전문이 연달아 도착했어요. 3개의 시차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있는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재검토 보고서의 작성자란에 적힌 이름. 그건 제 이름이었어요. 압박 카드를 만든 사람이 그 카드를 폐기하자고 자기 손으로 보고한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하트먼입니다. 27년간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일했고 부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칼을 갈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칼이 어느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부러졌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브뤼셀입니다. 3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워싱턴의 봄은 그에 따라 건조했습니다. USTR 본부 7층 전략실, 타원형 테이블에 16명이 앉아 있었어요. 통상 변호사, 산업분석관, 백악관 파견관, 국무부 연락관, 미국 통상 전략의 머리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테이블 위 서류 더미에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죠. 스크린에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30일 안에 100기를 듭니다. 테이블 끝에서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25% 관세를 1차로 겁니다. 철강 쿼터를 30% 줄이고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안을 국무부 라인에서 밀어붙입니다. 통상과 안보, 2개의 칼을 같이 들이대는 겁니다. 젊은 분석관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토머스 그레이엄. 입사 5년 차, 데이터에 강한 친구였죠. 부대표님, 한국이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제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버틸 곳이 있어야 버티죠. 토머스, 한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입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우리가 직접 흔들 수 있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직접 수출만 18%, 우회 물량까지 합치면 사실상 4분의 1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안보도 수출도 설계가 안 되는 나라예요. 갈 곳이 없는 상대를 압박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지요.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백악관 파견관 리처드 모리스가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모의 점검 한번 하죠. 한국이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 전부 테이블에 올려봅시다. 토머스가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화면에 3줄이 떴어요. 첫째, 조기 협상 수용. 둘째, 중국 카드. 셋째, 유럽 카드입니다. 하나씩 봅시다.
조기 협상 수용, 확률 70%로 봅니다. 과거 패턴이 그랬습니다. 중국 카드는 15%.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안보 구조상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만으로는 우리가 눈도 깜짝 안 하고요. 유럽 카드는 토머스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5% 이하입니다. 사실 분석팀에서는 이걸 카드로 분류할지 말지를 두고 90초 정도 토론했습니다. 90초나 했다고?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모리스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유럽은 지금 자기 발등에 불도 못 끕니다. 우크라이나 비용 떠안고 나토 분담금으로 우리와 으르렁거리고 중국 디리스킹은 따로 해야 하고 아시아 안보까지 챙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유럽은 한국에 청구서를 내미는 쪽입니다. 토머스가 받았어요. 탄소국 경조정제도 CBAM이요. 우리 분석으로 한국 철강의 대유럽 수출이 4.8%에서 많게는 7.2%까지 깎이는 구조입니다. 시멘트, 알루미늄까지 합치면 타격은 더 커지고요. 관세로 때리는 미국, 탄소 장벽으로 조이는 유럽. 한국 입장에서 유럽은 우군이 아니라 두 번째 채권자입니다. 정리됐네요. 모리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대통령께는 30일 시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G7 테이블에서 카드 오픈하는 걸로.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보도자료 초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G7 회담장에서 관세 카드를 꺼내고 한국이 며칠 버티다가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오는 그림이요. 하지만 그 방에서 단 한 사람, 끝까지 웃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석 분석관 사라 콜린스였어요. 유럽 통상 담당으로 15년을 보낸 베테랑이었죠. 회의 내내 그녀는 발언 한 번 없이 수첩에만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들 빠져나갈 때 그녀가 제 옆에 멈춰 섰어요. 부대표님, 한 가지만요.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보셨습니까? 의전 행사 아닙니까? 수교 기념이라던데요. 125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순서가 이상합니다. 순서요? 그녀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죠. 그때 그 말을 흘려들은 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정이 바빴고 한국 카드는 이미 완성됐다고 믿었으니까요. 서류 가방을 챙기는 제 등 뒤로 사라가 스크린에 남은 유럽 지도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모리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당겨지다니요. 카드 오픈이 G7 첫날입니다. 둘째 날이 아니라요. 위에서 첫날 개회 직후에 바로 치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한국이 숨 돌릴 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서두르는 게 아니라 굳히는 겁니다. 모리스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가 묻어 있었어요. 마이클, 30일이라고 했죠? 위에서는 그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름 안에 한국이 협상장에 나오면 당신은 영웅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G7 개막까지 열흘, 패키지 최종 점검까지 일주일. 시간은 빠듯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에 쫓기는 쪽은 한국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쫓기는 쪽이 누구였는지는 열흘 뒤에 밝혀집니다. 제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세 개의 기둥이 그 확신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제 눈으로 본 기억이었습니다. 7년 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저는 미국 측 실무 라인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협상 마지막 날 새벽 4시 호텔 회의실의 공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복사 용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우리는 인상한 숫자를 테이블에 던져놓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표단은 밤을 새워 절충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3번을 새로 써왔어요. 우리가 3번 다 고개를 저었죠. 4번째 안을 내밀던 한국 수석 대표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던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동의 틀 무렵 그들은 물러섰어요. 동맹의 틀을 깨는 선택지는 그들의 서랍에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호텔 바에서 우리 팀이 잔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야.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한국 수석 대표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패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오래 기억해 두겠다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자존심으로 읽었습니다. 7년 뒤에야 알았죠.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설계도였다는 걸요. 두 번째 기둥은 숫자였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한국 외교 동선 분석 파일이 있었어요. 표지에 제가 직접 적어둔 숫자가 있었습니다. 9대 0점, 지난 8년간 한국 정상의 워싱턴 방문 9차례, 같은 기간 이후 본부 방문 0회, 8년 동안 단 한 번도 브뤼셀에 가지 않은 겁니다. 정상회담급 만남이 없었던 8년. 외교에서 이건 그냥 공백이 아닙니다. 신호예요. 한국의 외교 자원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저는 그 파일을 볼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한국 외교는 한 방향만 보고 있구나. 우리가 그 방향의 문을 잠그면 이 나라는 복도에 갇히는구나. 언젠가 사라가 그 파일을 보고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표님, 이 0이라는 숫자요. 저는 좀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요? 8년을 비워둔 자리는 다시 채워질 때 가장 큰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는 무슨 시적인 소리냐고 웃어넘겼습니다. 분석관이 시를 쓰면 보고서가 길어진다고 농담까지 했어요.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유럽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전쯤 유럽 담당 데스크와 정례 브리핑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EU가 아시아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평가로. 할 수 있는 건 성명서 발표 정도입니다. 담당관이 어깨를 으쓱했죠. 우려한다, 주시한다, 규탄한다. 유럽의 아시아 정책은 동사 3개로 요약됩니다. 한국과 EU 관계는 FTA가 14년째인데 사실상 그 위에 멈춰 있습니다. 무역은 굴러가는데 정치는 없어요. 14년 동안 교역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정상외교는 8년째 공백이라는 게 그 증거죠. 양쪽 다 서로를 우선순위에 안 둔다는 뜻입니다. CBAM은요? 예정대로 갑니다. 한국 철강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인증서 가격이 책정되면서 청구서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유럽은 당분간 부탁할 상대가 아니라 따져야 할 상대입니다. 저는 그 브리핑을 들으며 패키지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단단한 성벽이라고 믿었어요. 미국이 정문을 잠그고 유럽이 뒷문에 청구서를 붙여놓은 집. 그 집에 사는 나라가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사실 경고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면 경고는 있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2주 전 조지타운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통상정책국장을 지낸 나카무라 신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가 와인잔을 돌리다가 불쑥 물었어요. 마이클, 한국 패키지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소문이 빠르군요. 워싱턴의 소문은 도쿄에서 더 잘 들립니다. 그가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충고해도 되겠습니까? 오래된 친구로서. 하시죠. 한국의 침묵을 굴복으로 잊지 마세요.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30년 전에요. 한국이 조용하길래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조선에서도,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한국은 따라온 게 아니라 추월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백미러를 봤을 때는 이미 옆에 없었어요. 앞에 있었지. 그건 산업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는 다릅니다. 외교는 동맹, 구조가 결정해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나카무라가 잔을 비웠습니다. 마이클, 우리 일본이 한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나라입니다. 그 수업에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어요. 한국이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벽 앞에 서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벽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벽에 문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식사 자리에 덕담 정도로 흘려보냈습니다. 패배한 경쟁자의 푸념이라고요. 계산서에 사인하면서 농담까지 했어요. 일본은 한국에 너무 대어서 이제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것 같다고. 나카무라는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3주 뒤에 다시 통화합시다. 그때도 제 말이 푸념으로 들리는지요. 정확히 3주 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다만 제가 상상도 못한 용건으로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벽이라는 건 말이죠. 안에서 보면 든든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표적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안쪽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뒷문에 청구서라고 믿었던 그 종이가 사실은 협상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노크 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도 불안도 아닌 뭐랄까요. 거대한 그림의 모서리를 막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대표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뭡니까?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표입니다. 최종 확정본이에요. 의전 일정을 왜 나한테?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저는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봤어요. 일정표는 단순했습니다. 출국, 브뤼셀 1박 2일, 그리고 캐나다 G7. 브뤼셀이 먼저네요. 경유지입니까? 경유가 아닙니다. 정식 방문이에요. 도착, 첫 일정이 동포 간담회입니다. 한국 정상이 벨기에에서 교민 간담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음 날 오전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국왕 면담, 그리고 오후에 EU 정상회의 상임위장과 집행위원장을 연이어 만납니다. 하루에 벨기에와 EU 두 트랙을 동시에 도는 일정입니다. 빡빡하군요. 그래도 수교 기념 행사 아닙니까? 125주년이라면서요. 부대표님, 사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EU 본부에 들어가는 게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방문을, 하필 G7 이틀 전에, 하필 우리가 관세 카드를 준비한 바로 그 시점에 잡았어요.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어디선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일정표를 다시 봤습니다. 브뤼셀, 그리고 캐나다.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서가 메시지라는 말입니까? 외교에서 일정 순서는 언제나 메시지죠. G7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브뤼셀부터 들른다는 건 그 회담장에 뭔가를 들고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들고 들어간다. 뭐요? 그걸 모르겠어서 무서운 겁니다. 사라가 일정표 옆에 지도를 한 장 더 내려놨습니다. 벨기에 지도였어요. 그리고 부대표님, 장소를 보세요. 벨기에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면적은 작죠. 하지만 브뤼셀에는 EU 본부가 있고 나토 본부도 있습니다. 안트베르펜 항구는 유럽 반도체와 의약품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고요. 벨기에 총리와 마주 앉는다는 건 사실상 EU 전체와 나토 라인에 동시에 메시지를 깔아두는 동작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세 개의 관역을 겨누는 거예요. 과대 해석 아닙니까? 사라, 8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럽입니다. 한 번 방문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쌓여요. 맞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안 쌓이죠. 하지만 부대표님, 이해관계는 하루아침에도 맞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한국은 역사상 가장 이해관계가 맞는 시점이에요. 양쪽 다 같은 사람한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같은 사람. 사라는 백악관 쪽 복도를 향해 살짝 고갯짓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들이대는 칼과 유럽에 들이대는 칼이 같은 대장간에서 나왔다는 사실.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한국의 시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라가 수첩을 넘겼어요. 브뤼셀에서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이 예정돼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 동반자라. 외교 수사 아닙니까? 수사가 아니라 채널입니다. 그 격상이 이뤄지면 한국과 EU는 안보와 경제 전 영역에서 정기협의 채널을 갖게 됩니다. 14년 동안 무역협정 위에 멈춰있던 관계의 안보와 디지털 표준이라는 두 개 층을 새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쪽에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잡혔습니다. 방산 라인인데 아직 검증 중이라 다음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숫자? 검증되면 보고 드리죠. 검증 안 되길 바라는 숫자라서요.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웃어넘기고 싶었어요. 일단 모니터링 하세요. 브뤼셀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전문 뜨는 대로 바로 보고하고 이미 라인 걸어뒀습니다. 사라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통상업계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사관 상무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제 이름이 초청 명단 맨 위에 있었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벼운 웃음들 사이를 지나는데 누군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통상 담당 공사 참사관이었어요. 이름은 박재현. 협상 테이블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늘 한 박자 느리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대표님,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피차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례적인 덕담이 몇 마디 오갔습니다. 그가 잔을 살짝 들어 보이며 자리를 뜨려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돌아섰어요. 아,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뵙겠네요. G7에 오십니까? 실무진으로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들를 데가 좀 있어서 한 발 먼저 출발합니다. 들를 데라면 브뤼셀입니다. 오래 비워둔 자리라서요. 청소할 게 많습니다. 그는 깍듯하게 목례를 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래 비워둔 자리, 청소할 게 많다. 외교관의 언어에서 우연한 단어 선택이란 없습니다. 그는 제가 그 일정표를 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제가 보라고 만든 일정표였는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늘 게임의 패를 먼저 보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상대의 패가 아니라 상대가 보여주기로 한 패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토머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토머스, 내일 아침까지 하나만 돌려주게. 유럽 카드 확률 재산정. 조용히. 유럽 카드요? 5% 이하로 종결한 항목인데요. 전제를 바꿔서 다시 돌려. 이번에는 한국과 EU가 같은 압박을 받는 당사자라는 전제로 공동의 위협 변수를 넣고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토머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대표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90초 토론 때요. 5% 이하로 결론 낼 때 반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접니다. 회의에서는 분위기상 다수 의견으로 보고드렸지만 제 개인 모델에서는 유럽 카드가 5%가 아니었어요. 몇이었나. 전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공동 위협 변수를 넣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40%.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워싱턴의 가로등을 보며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5%와 40%. 같은 데이터에서 나온 두 개의 숫자. 차이는 단 하나의 전제였어요. 한국이 혼자냐 아니냐. 토머스, 내일 아침 7시까지 그 40% 모델 전체를 내 책상에 올려놓게. 그리고 이 통화는 없었던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대표님,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뭘 보신 겁니까, 오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일정표 한 줄. 그리고 웃는 얼굴 하나.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그리고 캐나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자택서재. 저는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EU의 교역 데이터를 직접 뽑아봤어요. 27년 차 통상관료가 신입 분석관처럼 원자료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 세계 교역에서 EU권이 차지하는 비중 31%. 31%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미 의존도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18%, 우회 물량까지 4분의 1점. 그 숫자로 한국의 목줄을 쥐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의 등 뒤에는 그보다 더 큰 시장이 조용히 서 있었던 겁니다. 14년 전에 맺은 FTA라는 다리까지 놓인 채로요.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위스키가 쓰게 넘어갔어요. 물론 교역과 동맹은 다릅니다. 시장이 크다고 안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럽은 한국에 군대를 보내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닫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7년 전 새벽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 한국 수석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넣었어요. 결과가 뜨는 데는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는 외교안보 라인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브뤼셀 일정의 실무 총괄. 화면 속 그의 사진은 7년 전보다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오래 기억해 두겠다는 그 눈빛이요.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전 제가 자존심이라고 읽었던 그 눈빛의 주인이 지금 브뤼셀에서 일정표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좁았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14분. 화면에 뜬 이름은 데이비드 로건. 국무부에서 대북 라인을 설계하는 친구였습니다. 30년 직이지만 이 시간에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 시간에 그가 전화할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마이클, 깨어 있었나? 방금까지 한국 숫자를 보고 있었네. 자네는 왜?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한숨. 브뤼셀 전문이 방금 들어왔어. 자네도 봐야 해. 우리가 생각하던 그림이 아니야. 무슨 그림? 한국이 유럽한테 한반도 이야기를 꺼냈어. 그것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공식 의제로. 벨기에 총리한테 한반도 정책 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상대가 받았어. 저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유리잔 바닥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한반도를? 데이비드, 유럽이 한반도와 무슨 상관인가? 그게 말이지. 로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지. 어제까지는. 그런데 오늘부터 생기게 됐어. 한국이 지금 브뤼셀에서 그 상관을 만들고 있거든. 그리고 마이클, 그 상관이 만들어지는 순간 죽는 플랜이 하나 있어. 내가 2년 동안 만든 플랜이야.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워싱턴의 밤이 끝나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쌓아 올린 성벽. 어딘가에서 첫 번째 균열음이 들려오리라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일정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브뤼셀, 그리고 캐나다. 낮에 봤을 때 그건 그냥 도시 이름 2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에 다시 보니 그건 순서였어요. 먼저 둘수와 나중에 둘수. 누군가 바둑판 앞에 오래 앉아서 고른 단 2수.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6시간 뒤 사라 콜린스가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거든요. 노크도 없이요. 15년 동안 그녀가 노크를 생략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7시 40분이었습니다. 제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라 콜린스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태블릿, 다른 손에는 출력물 뭉치. 머리는 묵담한 채였고 어제와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밤을 새웠다는 뜻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노크를 생략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부대표님, 브뤼셀 1일차 결과입니다.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서 듣겠습니다. 그 정도는 버팁니다.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서명을 했다고요? 검토 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는 끝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한국과 EU가 데이터 이동, AI 규제, 디지털 무역 표준에서 같은 운영 체제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 양측이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고 공동 발표했어요. 사라가 태블릿을 제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화면에는 브뤼셀 발 사진이 떠 있었어요. 악수하는 두 정상, 그 뒤로 도열한 한국과 EU의 깃발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 제 머릿속에서 그 두 깃발은 같은 프레임에 들어올 일이 없는 조합이었거든요. 디지털 협정이 왜 중요한지부터 정리하죠. 사라가 출력물을 넘겼습니다. 지금 세계 디지털 질서는 2개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 자유시장 모델, 중국의 국가 통제 모델. 그런데 어제부로 세 번째가 생겼어요. EU와 한국이 묶은 중간 표준 블록입니다. 데이터는 흐르되 규제는 공유하는 모델이죠. 표준 블록이라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부대표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통상에서 표준은 관세보다 깊습니다. 관세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지만 표준은 게임의 규칙 그 자체니까요. 한국이 우리 표준 블록 바깥에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규칙으로 압박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공동 발표문 전문은 나왔습니까?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대표님, 이 발표문이 물건입니다. 사라가 출력물에서 한 장을 뽑아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을 짚었어요. 여기 보세요.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 이 세 개의 표현이 한 문단에 다 들어갔습니다. 외교 문서의 단골 문구들 아닙니까? 단골 문구 맞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단골이 아니에요. 부대표님, 지금 이 세 가지 가치를 공개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전 세계가 지목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미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요. 미국을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거부하는 가치들만 골라서 한국과 EU가 공동 서약을 한 겁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보내는 문장. 이거 쓴 사람,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항의할 수도 없는 문장이군. 항의하는 순간 우리가 그 가치들의 반대편이라고 자백하는 꼴이 되니까. 정확합니다. 받아칠 수 없는 문장이 외교에서 제일 비싼 문장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 규범의 수용자였습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의 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이요. 하지만 이 문서에서 한국은 규범을 함께 만드는 쪽에 서 있습니다. 수용자에서 공동 설계자로요. 종이 한 장에서 일어난 신분 변경입니다. 저는 그 출력물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었습니다. 2번 읽었어요. 사라의 말대로였습니다. 어디에도 미국은 없었지만 모든 문장이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잘 만든 문서는 칼처럼 읽힙니다. 그 발표문은 잘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토머스 그레이엄이었어요. 손에 들린 보고서 표지가 보였습니다. 유럽 카드 확률 재산정. 부대표님, 지시하신 모델입니다. 그런데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40%였던 수치가 지금은 40%가 아닙니다. 내렸나? 58%입니다. 브뤼셀 1일차 결과를 변수에 반영하니까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협정 서명이 확인된 시점에 11%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어요. 58%. 어제까지 5% 이하라고 비웃던 카드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배가 넘게 뛴 거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두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좋아요. 백악관에 1차 보고를 올립니다. 사라, 요약본 만들어요. 톤은 차분하게, 경보가 아니라 주의보 수준으로. 1시간 뒤, 저는 모리스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참담했어요. 마이클, 지금 나한테 의전 행사 보고서를 들고 온 겁니까? 의전이 아닙니다.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은 실질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격상도 발표됐고요. 전략적 동반자. 모리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그 단어가 들어간 공동성명이 1년에 몇 장이나 나오는지 압니까? 외교관들은 종이 위에서 용감해요. 종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종이는 관세를 못 막아요. 리처드, 들어보세요. 분석 모델이. 모델은 분석관들 장난감이고.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위에서는 일정 그대로 갑니다. G7 첫날, 카드 오픈. 마이클, 당신 입으로 30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와서 발을 빼면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30일이라고 말한 건 저였죠.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제 발목에 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카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사라가 문가에서 그 통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대표님, 아직 보고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3번째군요. 뭡니까? 브뤼셀 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핵심 의제로요. 한국 대통령이 벨기에 총리에게 한반도 정책 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EU 지도부와의 회담에서도 같은 의제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어제 로건한테 들었습니다. 한반도 이야기야 한국 정상이 어딜 가든 꺼내는 단골 의제 아닙니까? 단골 의제 맞죠. 그런데 부대표님, 이번에는 받은 쪽의 반응이 다릅니다. 유럽이 그냥 듣고 끄덕인 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문장을 공동 발표문에 넣었어요. 그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유럽은 한반도의 외부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문장 하나로요? 문장 하나로요. 외교는 문장으로 하는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그 문장이 정확히 누구의 어떤 플랜을 겨냥하는지는 제가 아니라 국무부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비 데스크였어요. 부대표님, 국무부에서 로건 차관보님이 와 계십니다. 약속은 없으시다는데 급한 용건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출력물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이 걸어왔네요. 보안 회의실 B는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도청 차단 설비 때문에 공기가 늘 갑갑하죠. 로건은 그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이 거무죽죽했어요.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했던 사람이 아침 9시에 제 사무실 로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잠을 잤을 리가 없었죠. 데이비드, 차관보가 예고도 없이 남의 부처에 걸어오는 건 30년 만에 처음 보는데 전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분류 등급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그 파일을 열지 않고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패키지가 통상의 칼이라면 이건 안보의 칼이었어. 우리 라인이 2년 동안 설계한 플랜이야. 이름은 말 못해. 내용만 말하지. 핵심은 하나야. 필요할 때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마주 앉는 옵션. 패싱이군. 우리는 직접 관여라고 불렀지만 그래, 서울에서 부르는 이름은 패싱이지. 로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구조는 단순해. 한반도 문제의 테이블에 의자가 몇 개냐의 문제야. 의자가 미국과 북한 두 개뿐이면 우리가 판을 좌우해. 한국이 끼어도 의자는 3개. 우리 둘이 합의하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지난 수십 년간 그 판은 늘 그렇게 설계돼 있었어. 그런데 어제 한국이 테이블에 의자를 27개 더 끌어다 놨어. 로건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유럽 지도가 있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브뤼셀을 짚었습니다. 마이클, 대북 제재의 양대축이 어디인지 아나? UN, 그리고 EU야. 특히 금융 제재와 무역 제재의 실집행에서 EU는 그냥 한 표가 아니야. 기축이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재 완화도, 어떤 빅딜도 EU가 빠진 그림으로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못 갖춰.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 EU가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설계하면 유럽은 사후에 서명하는 쪽이었지. 그런데 이제 유럽이 이해 당사자가 됐다. 공동 발표문에 박혔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 하나로 EU는 한반도 문제에서 사후 서명자가 아니라 사전 협의 대상이 된 거야. 우리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거래를 시도하면 이제 한국은 혼자 항의하는 게 아니야. 유럽이 같이 묻겠지. 왜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느냐고. 그 순간 우리 플랜은 외교적 정당성을 잃어. 정당성을 잃은 플랜은 플랜이 아니야. 스캔들이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환풍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한국이 자기 머리 위에 지붕을 올렸다는 거군. 우리가 넘어다니던 그 하늘에. 정확해. 그리고 마이클, 여기서부터가 내가 직접 걸어온 이유야. 로건이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표가 하나 나왔어요. 날짜와 도시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즉흥이 아니라는 증거야. 우리 쪽에서 지난 14개월간의 한국과 EU 사이 고위급 실무 협의를 역추적했어. 몇 번인 줄 아나? 23회야. 14개월에 23회. 한 달에 한 번 반꼴로 서울과 브뤼셀 사이에 사람이 오갔어. 통상, 디지털, 방산, 안보. 4개 트랙이 동시에 돌고 있었지. 14개월 전이면. 그래. 우리가 관세 패키지 초안을 잡기 시작한 무렵이고 방위비 인상 시나리오가 언론에 처음 흘러나온 무렵이야. 한국은 우리 칼이 대장간에서 두들겨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움직인 거야. 우리가 칼을 가는 2년 동안 한국은 방패를 만든 게 아니야. 다른 테이블을 만든 거지. 등골이 서늘하다는 말을 저는 그날 2번째로 실감했습니다. 7년 전 협상장에서 만년필을 내려놓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래 기억해 두겠다는 눈. 그 눈의 주인이 14개월 동안 23번 대서양 건너편으로 사람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 자네 라인의 판단은 뭔가? 이게 어디까지 가는 그림이야?
우리 분석관 하나가 이런 표현을 썼어. 로건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가 보험에 들었다. 그런데 보험 약관을 읽어보니 보험사가 둘이다. 한쪽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이 지급하는 구조다. 그리고 두 보험사는 서로의 약관을 볼 수 있다. 상호 보험이군. 그래. 한국과 EU가 서로에게 보험이 된 거야. 트럼프 시대라는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 마이클, 솔직히 말하지. 나는 어제까지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었어. 의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단어를 바꿨어. 설계. 우리가 의존이라고 읽던 그 세월 동안 저쪽은 도면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회의실을 나서는 로건의 어깨가 한 뼘은 낮아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새벽에 도쿄라인에서 묘한 보고가 올라왔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군. 의제가 뭔지 아나?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격상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야. 마이클, 일본이 비상회의를 열었어. 우리 동맹국 둘이서 우리 없이 벌어진 일 때문에. 그날 오후 2시 백악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예상대로였어요. 긴 테이블에 12명. 모리스가 상석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발표자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어요. 저는 그 15분에 48시간 동안 본 모든 것을 우겨 넣었습니다. 디지털 협정, 전략적 동반자 격상, 한반도 의제, 23회의 물밑 협의, 그리고 58%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모델 수치까지요. 브리핑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보 라인의 한 고위 인사가 입을 열었어요. 하트먼 부대표, 요약하자면 한국이 유럽과 친해졌으니 우리가 관세를 접어야 한다는 겁니까? 접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계산하자는 겁니다. 전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전제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합니까? 유럽군이 주둔합니까? 전쟁이 나면 한국 옆에서 싸우는 게 누굽니까? 브뤼셀입니까? 우리입니까? 마이클, 종이와 군대를 혼동하지 마세요. 한국은 종이를 모았고 우리는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군대는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꺼내려는 카드는 군대가 아니라 관세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세계에서는 죄송하지만 종이가 군대입니다. 협정과 표준과 공급망이 전부거든요. 그 전장에서 한국은 어제부로 혼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15분 다 쓰셨습니다. 모리스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의견은 기록해 두겠습니다. 일정은 변경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옆에 따라붙었습니다. NSC의 젊은 보좌관이었어요. 이름표에 케빈 워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대표님, 아까 브리핑이요. 저희 실무진 모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자꾸 둥글려져서요. 위에 도착할 때쯤이면 경보가 참고 사항이 돼 있습니다. 자네 모델은 몇이 나오나? 유럽 카드 실효 확률 70% 위입니다. 그가 주변을 한번 살폈어요. 부대표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건 느꼈어요. 들을 때까지 말하는 것, 안 들으면 문서로 남기는 것. 관료가 가진 무기는 그것뿐이고 그거면 충분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를 번호는 정해져 있었어요. 도쿄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나카무라가 받았습니다. 마이클, 3주가 되기도 전에 전화하셨군요. 신지, 그날 저녁의 푸념, 정정하겠습니다. 푸념이 아니라 예보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통쾌함이 없었어요. 피곤함만 있었습니다. 경산성이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것까지 들으셨겠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우리도 발칵 뒤집혔어요. 마이클, 미국 입장에서 어제 일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씀드리죠. 한 문장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유럽 축을 완성했다. 일본은 EU와 경제동반자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한국보다도 큰 틀로요. 있죠. 종이는 우리가 더 큽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마이클, 협정은 액자입니다.
그 액자에 뭘 걸어놓느냐가 관계예요. 우리는 그 액자에 무역을 걸어놨습니다. 13년 동안요. 그런데 한국은 14년 된 자기 액자에 어제 2개를 더 걸었어요. 안보, 그리고 디지털 표준. 우리 외무성이 10년 동안 검토만 하던 항목들입니다. 검토 보고서만 캐비닛 3칸이에요. 한국은 그걸 한 번의 방문으로 서명까지 끝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까? 준비된 쪽과 검토하는 쪽의 차이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이클, 이건 좀 아픈 이야기인데 해야겠습니다. 우리 내부 평가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어요. 일본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줄을 서는 외교를 했고, 한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다리를 놓는 외교를 했다. 줄을 선 나라는 줄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다리를 놓은 나라는 어느 쪽이 흔들려도 건너갈 곳이 있어요. 신지, 일본 정부의 공식 기류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할 겁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의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 뭐 그런 문장이 나오겠죠. 비공식적으로는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차관급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도착했다. 이 문장이 오늘 아침 우리 부처 복도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문장입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나카무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그래서 그 패키지는 어떻게 됩니까? G7에서 꺼내실 겁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그는 정확하게 읽었어요. 침묵을 굴복으로 읽지 말라고 했던 제 말, 기억하시죠? 이제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할 차례인 것 같군요. 당신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계산이 끝나면 연락 주세요. 도쿄는 그 답이 아주 궁금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를 했어요. 다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죠. 부대표님, 도쿄 통화 끝나셨으면 베이징 것도 보셔야 합니다. 중국이 왜요? 이번 판에 중국 자리는 없는데, 자리가 없는데 제일 크게 반응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라가 번역본을 내밀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 논평과 관변 싱크탱크 보고서 요약입니다. 표면 논조는 점잖아요. 한국과 EU의 협력을 주시한다.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 늘 하던 문장들이죠. 하지만 행간이 다릅니다. 여기, 이 문장 보세요. 저는 형광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영내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국 관변 문서에서 한국 외교의 성공이라는 단어와 모델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에 들어간 건 이례적입니다. 베이징의 문법에서 이건 경계 경보예요. 그리고 싱크탱크 쪽 보고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 일변도 국가로 분류하고 압박시 굴복 모델로 계산해왔으나 한국이 유럽이라는 제3축을 실체화함에 따라 기존 대한국 레버리지, 산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 문장에서 잠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레버리지 산식의 전면 재검토,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새벽에 쓰게 될 보고서의 제목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사라,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워싱턴과 베이징이 같은 주에, 같은 나라에 대해서 같은 결론의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강대국이 한국 앞에서만 같은 숙제를 받아든 거예요. 다시 계산하라. 네. 그리고 그 숙제를 낸 게 한국이고요. 사라가 묘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부대표님, 압박이라는 건 받는 쪽이 정해져 있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저는 누가 압박을 받는 쪽인지 점점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블릿을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대표님, 폴란드건 검증 끝났습니다. 그 이상한 숫자요. 말해요. K9 자주포 216문. 기존 계약의 추가 옵션까지 합치면 총 4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요. 그리고 이건 폴란드 한 나라 이야기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의 라인이 추가로 돌고 있다는 정황이 잡힙니다. 4조 8천억이면 달러로 대략 35억 달러 안팎입니다. 그런데 부대표님, 금액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 나라에 물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물량이 우선이라 6년을 기다리라고 했고, 독일은 생산 라인 증설부터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납기를 물었더니 달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받은 건 계약 후 1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시간과의 싸움이 된 지금, 납기를 지키는 파트너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들었습니다. 2번째 들을 때 어떤 단어 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파트너. 무기 거래에서 파트너라는 단어는 가볍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무기는 신뢰의 최종 형태거든요. 자국 군대에 목숨을 맡기는 물건이니까요.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고가 바닥났고 보충이 시급한데 미국 생산 라인은 자국 우선이고 자기들 방사는 속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에요. 유럽 동부 라인 전체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대표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국은 유럽의 그냥 무역 파트너가 아닙니다. 안보 공급자예요. 그리고 안보를 공급받는 쪽은 공급하는 쪽의 안보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게 호의가 아니라 이해관계라는 거군. 호의는 변합니다. 이해관계는 계산이고요. 계산은 안 변합니다. 저녁 7시쯤 검증 하나가 더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 눈이었어요. 브뤼셀 주재 미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 공사가 보낸 전문이었는데 사라가 핵심 대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EU 집행위 내부 기류 보고. 통상총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함. 우리는 한국을 CBAM 청구서를 받아 갈 나라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니 우리 무기고의 보충 속도와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그 나라에 걸려 있었다. 한국 없이 굴러가는 시나리오를 짜보라고 지시했더니 실무진이 사흘 만에 백기를 들고 왔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 물량이 한국 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에서 나오고 반도체 공급선의 핵심 마디마다 한국이 있다. 결론은 단순했다. 한국은 우리가 관리할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자산이다. 사라가 전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부대표님, 이게 EU 내부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한국을 양쪽에서 조이면 부러지는 막대기로 봤는데 유럽은 같은 기간에 한국을 자기 건물의 기둥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같은 나라를 두고 대서양 양쪽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틀렸겠지. 네. 그리고 오늘까지 들어온 모든 정보가 틀린 쪽이 어느 쪽인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 건너 건물 유리창마다 주황색 노을이 박혀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이 도시가 세계 통상 질서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심이라는 건 모든 길이 자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지 자기 없이는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27년 동안 혼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토머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부대표님, 모델이 6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변수 하나를 제가 빠뜨린 걸 발견했습니다. 방산을 넣으니까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유럽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카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카드는 꺼냈다가 도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토머스가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잠시 허공을 봤습니다. 사라가 대신 끝냈어요. 구조죠. 이미 지어진. 방 안에 세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워싱턴의 오후가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차 소리, 사이렌, 그리고 어디선가 국기 개양대의 줄이 바람에 부딪히는 금소금.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서 2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갈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늘 알게 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갈 곳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문을 잠그는 동안. 부대표님,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G7 개막까지 48시간입니다. 마지막 검증이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마커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숫자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카드를 그대로 꺼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밤, 전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셋 다 집에 갈 생각은 버려요. 그날 밤 전략실의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밤 11시, 7층 전체에 불이 켜진 곳은 우리 방 하나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은 피자 2판과 커피잔 6개, 화이트보드 3개가 숫자로 가득 찼고 토머스의 모니터에서는 시뮬레이션이 4번째 돌아가고 있었어요. 프린터가 토해내는 종이의 온기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저는 이 밤이 제 27년의 결산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우리 방을 들여다보고는 멈칫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야근하는 걸 본 적 없는 부대표가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는 중입니다. 그게 그 밤의 가장 정직한 요약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CBAM 라인이었어요. 부대표님, 브뤼셀 협상 결과가 외신에 풀렸습니다. 사라가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한국이 CBAM에서 단계적 적용과 부담 경감 패키지를 끌어냈어요. 우리 분석으로 4.8에서 7.2%까지 깎일 전망이던 한국 철강의 타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유가 왜 양보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제도인데. 양보가 아니라 거래죠. 한국이 테이블에 올린 게 철강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방산 공급,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표준 동맹. 그 패키지 전체에서 CBAM은 EU가 내줄 수 있는 칸이었던 겁니다. 부대표님, 이게 제일 무서운 지점이에요. 한국은 청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협상 테이블로 바꿨어요. 우리는 2년 동안 한국이 양쪽에서 청구서를 받을 거라고 계산했는데 한국은 그 청구서 한 장을 입장권으로 만든 겁니다. 새벽 1시 반,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머스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가 결과 화면을 띄우고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토머스, 결론만. 25% 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설계대로예요. 그런데 2단계부터 설계 바뀝니다.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계류는 유럽 산업의 핵심 투입재입니다. 한국의 생산과 수출 구조가 흔들리면 그 충격이 유럽 공급망으로 전이됩니다. 3단계, EU가 동맹 차원의 공식 항의에 들어갑니다. 어제부로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니까 이제 그건 한국 문제가 아니라 EU 문제거든요. 4단계, 토머스가 침을 삼켰습니다. 4단계, 청구서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유럽과의 통상 마찰, 동맹 신뢰 하락, 그리고 디지털 표준 블록에서의 고립 가속. 부대표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을 때리면 멍은 유럽에 들고 치료비는 우리가 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드 전체를 봤어요. 2년 전 이 방에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정문을 잠그고 유럽이 뒷문에 청구서를 붙인 집. 그 집에 갇힌 한국. 그런데 48시간 동안 들어온 정보들이 말하는 그림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집의 뒷문을 열고 나가서 청구서를 붙이러 온 집주인과 동업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른 같은 건물의 공동 소유주였습니다. 우리가 정문을 부수면 항의하는 건 한 명이 아니라 2명인 구조. 아니, 28개였죠. 예상과 현실을 정리하지. 저는 마커를 들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위한 정리이기도 했어요. 예상. 이유는 한국의 청구서를 내미는 채권자다. 현실. 이유는 한국의 안보와 공급망을 의존하는 동업자다. 예상. 한국은 미국이 문을 잠그면 갇힌다. 현실. 한국은 우리가 잠글 수 없는 문을 14개월 동안 23번의 협의로 미리 만들어뒀다. 예상. G7 회담장에서 한국은 혼자 앉는다. 현실. 한국의 등 뒤에는 27개국이 앉는다. 토머스가 그 세 줄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저 입사하고 5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통상은 결국 누가 더 아쉬운가의 게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를 보고 있으면 지난 2년 동안 아쉬운 쪽이 바뀌는 걸 우리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매일 우리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국을 2년 전 파일로 읽고 있었어요. 그게 강자의 병이야, 토머스. 제가 말했어요. 강자는 상대를 갱신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 상대가 약하다는 전제가 편하니까 그 전제를 의심하는 순간을 최대한 미루는 거지. 그리고 그 미룬 청구서는 꼭 제일 비싼 날에 도착해. 마커를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27년 경력의 통상관료가 자기 직업 인생에서 가장 정교한 외교 설계를 목격했을 때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떨림이요. 새벽 2시 반, 저는 잠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거든요. 차가운 밤 공기에 커피 냄새가 섞여 올라왔고 멀리 의사당 도미 조명을 받아 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데 28년 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월터 케인. 제가 무역대표부에 들어와서 처음 모셨던 협상 대표였습니다. 이 바닥의 전설이었죠. 은퇴하던 날 그가 짐을 싸면서 신참이던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마이클,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두 종류의 협상가를 만나게 될 거야. 힘으로 미는 협상가와 구조를 짜는 협상가. 힘으로 미는 쪽이 99번 이겨. 힘이 세니까. 하지만 100번째 협상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가 있어. 힘에서 100번을 진 다음에 구조를 들고 돌아온 상대. 그 100번째 협상에서 지면 앞에 99번이 전부 청구서로 돌아온단다. 그러니 상대가 조용히 100번을 견디고 있거든. 그때가 제일 무서워해야 할 때야. 저는 그 말을 액자에 넣어 책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건 그냥 장식이었어요. 99번을 이기는 동안 100번째에 대한 두려움은 달아 없어졌으니까요. 7년 전 새벽 만년필을 내려놓던 그 한국 협상가의 눈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건 그래서였습니다. 케인 대표가 살아 계셨다면 그날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겠죠. 마이클, 저게 그 눈이야. 100번째를 준비하는 눈. 옥상에서 내려와 보니 사라와 토머스가 화이트보드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적어놓은 두 문장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갈 곳이 없다. 한국은 갈 곳을 만들고 있었다. 토머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8년이면 100번도 넘게 견뎠겠네요. 새벽 3시,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라, 토머스, 지금부터 재검토 보고서를 씁니다. 대한국 관세 패키지, 전면 재검토 요망. 근거는 오늘 밤 우리가 본 전부. 새벽 6시까지 초안, 7시에 내 서명, 8시에 백악관 송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머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대표님, 그 보고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부대표님이 2년 동안 만든 패키지를 부대표님 손으로 폐기 요청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카드 오픈만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 올라가면 내 경력이 끝날 수도 있겠지. 제가 대신 끝냈습니다. 토머스, 7년 전에 내가 한국협상단을 보면서 비웃었던 게 뭔지 아나?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어. 그런데 오늘 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 나야. 틀린 카드인 걸 알면서 꺼내는 것과 알았을 때 내려놓는 것. 27년을 일했으면 그 둘 중에 뭐가 직업윤리인지는 알아야지. 새벽 6시 40분, 저는 보고서 표지에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 3시간 40분 동안의 일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토머스가 뼈대를 잡고 사라가 살을 붙이고 제가 결론을 썼습니다. 새벽 5시쯤 토머스가 초안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보고서는 읽혀야 보고서니까 우리 방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본 패키지의 설계 전제는 다음 3가지였음. 첫째, 한국의 대외 전략은 단일축 구조다. 둘째, 한국은 통상과 안보의 동시 압박 시 단기 내 협상 수용 외 대안이 없다. 셋째, 이유는 본 사안의 제3자다. 최근 48시간 동안 확인된 정보는 세 전제 모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가리킴. 한국의 대외 전략은 다축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유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압박의 비용은 한국이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 전체와 미국 자신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재편되었음. 건조하군. 좋아. 그대로 가지. 제가 말했어요. 결론부는 내가 쓴 걸로 붙입니다. 사라가 제 결론 문단을 받아 읽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본 보고관은 해당 패키지의 설계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판단함. 잘못 설계된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협상력의 소진임. 본 패키지의 G7 사용을 보류하고 대한국 접근 기조를 압박에서 거래로 전환할 것을 건의함.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다만 한 문단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라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추가한 문단은 이것이었어요. 참고
한국 정상회 이후 본부 방문은 8년 만임. 8년의 공백은 한국 외교의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오래 비워둔 자리는 다시 채워질 때 가장 큰 소리가 남. 본 보고서가 다루는 것은 그 소리임. 마지막 두 문장은 보고서 문체가 아닌데 압니다. 하지만 부대표님, 위에 있는 분들은 숫자는 둥글리고 표는 건너뜁니다. 끝까지 읽게 만들려면 문장 하나는 가시처럼 박혀 있어야 해요. 빼라고 하시면 빼겠습니다. 저는 잠시 그 문단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두지. 어차피 이 보고서로 잘릴 거면 좋은 문장과 함께 잘리는 게 낫겠어. 작성자란에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하트먼.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자 이제 이 패키지의 폐기를 요청하는 사람. 8시 정각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도입부에서 들으신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G7 개막 이틀 전 새벽 전략실을 마비시킨 그 한 장이요. 그리고 10시 15분 모리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첫마디를 저는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합니다. 마이클, 보고서는 반려됐습니다. 카드는 예정대로 G7 첫날 오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갑니다. 당신 카드니까 당신 손으로 꺼내세요. 리처드, 보고서를 끝까지 읽기는 했습니까? 끝까지 읽었으니까 반려한 겁니다. 마이클, 잘 들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유럽과 종이를 모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종이는 부딪혀봐야 종이인지 방패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 부딪혀본다. 그게 결정입니다. 당신 분석이 맞다면 회담장에서 증명되겠죠. 틀렸다면 한국은 보름 안에 협상장에 나올 거고요. 부딪히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시뮬레이션 보셨잖습니까? 4단계, 청구서는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모델은 모델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마이클, 충고 하나 하지. 그 보고서 위에서는 분석이 아니라 변심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2년 동안 매를 만들던 사람이 매 사냥 전날 새 장 문을 열자고 하면 다들 묻게 되거든.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현장에서 카드를 제대로 꺼내는 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비행기는 내일 아침입니다. 행선지는 캐나다. 마이클, 거기서 당신이 옳았는지 우리가 옳았는지 확인하게 되겠군요. 둘 중 하나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 때 로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홀가분했어요. 마이클, 자네 보고서 반려됐다며. 소문 빠르지. 이 동네. 자네 쪽은 어떻게 됐나? 우리 플랜은 오늘 아침부로 공식 보류됐어. 반려가 아니라 보류. 단어가 다르지. 우리 쪽 윗선은 자네 쪽보다 계산이 빨랐던 거야. 이유가 박힌 그림에서 패싱은 시작도 못한다는 걸 인정한 거지.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나. 안보 라인은 접었는데 통상 라인은 돌진한다. 같은 정보를 보고 한쪽은 멈추고 한쪽은 밟는 거야. 마이클, 역사책에 어느 쪽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자네가 캐나다에서 직접 보고 와서 말해주게. 데이비드, 하나만 묻지. 자네 솔직한 예측은 뭔가? 회담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 로건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지. 폭발도 충돌도 없이 그냥 조용히 우리 카드가 테이블 위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거. 마이클, 협상가라면 알잖아. 카드의 죽음은 시끄럽지 않아. 카드는 상대가 어깨를 으쓱하는 순간 죽는 거야.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해가 기념탑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48시간 뒤 저는 G7 회담장 구석에 앉아 있게 됩니다. 제 손으로 만들고 제 손으로 폐기를 요청했다가 반려당한 카드를 들고서요. 다음 날 아침 공항이었습니다. 정부 라인 전용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리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박재현 공사참사관이었습니다. 그 리셉션에 늘 한 박자 느리게 웃는 사람. 그는 캐나다행 게이트 앞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피할 이유도 없어서 저는 다가갔어요. 공사참사관님도 이 편입니까? 본대는 따로 움직이고 저는 선발대입니다. 그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부대표님도 캐나다시군요. 직접 가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 카드니까요. 제 손으로 꺼내라더군요.
그 말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직업적 예의였어요. 칼을 차고 가면서 칼이 없는 척하는 건 상대에 대한 모욕이니까요. 박재현은 잠시 저를 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브리셀은 어떠셨습니까? 청소는 잘 끝나셨고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끝났습니다. 8년치 먼지라 양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가 처음으로 한 박자 빠르게 웃었습니다. 이제 손님 맞을 준비가 됐죠. 손님이라면 회담장에서 뵙겠습니다. 부대표님. 그가 잔을 들어 보였어요. 아, 그리고 하나만요. 7년 전 새벽 협상장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수석 대표께서 귀국 비행기에서 실무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오늘 진 것은 협상이 아니다. 오늘 진 것은 구조다. 협상은 다음에도 있지만 구조는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구조를 만드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부대표님께서는 이틀 뒤에 그 구조를 직접 보시게 될 거고요. 좋은 비행 되십시오. 그는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어가는 제 커피를 내려다봤어요. 7년 전 그 새벽, 호텔 바에서 우리가 잔을 부딪히며 웃던 그 시각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는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자축했고 그들은 설계를 시작했어요. 같은 밤, 두 개의 회의. 그리고 7년 뒤, 두 회의의 결과가 캐나다의 한 회담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동안 저는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순항고도에 오르자마자 기내 통신으로 사라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부대표님, 두 가지입니다. 첫째, G7 참석자 명단 최종본. 아시다시피 EU 정상회의 상임위장과 집행위원장이 정식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부대표님, 한국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만난 그 두 사람이 이틀 뒤 같은 회담장에 앉습니다. 브뤼셀이 예고편이었다면 캐나다가 본편인 거예요. 둘째, 실무 오찬 좌석 배치 초안이 돌고 있는데 한국 측 자리 양옆을 보세요. 첨부합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도면 위에 국가명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자리의 한쪽 옆은 EU였고 다른 쪽 옆은 캐나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는 테이블 건너편이었어요. 좌석 배치는 의전 담당자들이 짜는 겁니다. 하지만 의전이야말로 외교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죠. 그 도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옆자리에만 앉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에 구름을 봤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그 회담장을 처형장으로 설계했어요. 카드를 꺼내고 한국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자리로요. 그런데 지금 그 회담장으로 날아가는 제 심정은 처형인이 아니라 피고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장에서 저는 한국의 한 문장이 제 카드를 어떻게 끝장내는지를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회담장 건물 위로 참가국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들을 올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성조기, 캐나다, 일본, 유럽의 깃발들, 그리고 태극기.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저 깃발 하나를 끌어내리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적으로요. 그런데 그 아침, 저 깃발들이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어느 것이 어느 것의 옆에 서 있는가. 그게 그날의 진짜 의제였습니다. 정상들의 테이블은 정상들의 것이고 진짜 칼이 오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셰르파급 실무 세션이라고 하죠. 각국 정상의 교섭, 대리인들이 모이는 방. 관세 카드가 오픈되기로 한 장소는 그 방이었습니다. 첫날 오전, 두 번째 세션. 세션 1시간 전, 우리 대표단 준비실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오픈을 오후로 미룹시다. 오전 정상 세션의 기류부터 확인하고요. 본부에서 파견 나온 백악관 라인의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령은 오전 오픈입니다, 부대표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대표님의 그 보고서 때문에 위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지 말자는 겁니다. 부대표님.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잘랐어요. 다리가 흔들리는지 아닌지는 건너봐야 합니다. 그게 위의 판단입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료의 마지막 의무는 자기 의견이 기각된 뒤에도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요. 다만 준비실을 나서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픈까지 50몇 분. 저는 27년 동안 수백 번의 협상장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이미 아는 협상장에 들어가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사형 선고문을 들고 가는데 사형수가 제 카드라는 것까지 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서면서 한국 측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차정훈. 7년 전 새벽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수석 대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서 봤던 사진보다 머리가 더 희끗했지만 눈빛은 화면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그가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도 목례를 했어요. 7년 만에 재회 인사로는 짧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사는 테이블 위에서 하게 되리라는 걸요.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의제가 돌고 돌아 통상 항목에 도착했을 때 의장석이 저를 호명했어요. 미국 측 발언하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앞에는 1200쪽짜리 패키지의 요약본이 놓여 있었어요. 25% 관세, 철강 쿼터 30% 축소. 제가 2년 동안 깎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칼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아니, 유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그 사람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합 중국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본 세션에서 해당 조치의 개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카드를 펼쳤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명령받은 대로 한 장도 빼지 않고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펜 굴러가는 소리 하나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의장석이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차정훈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은 종이가 필요 없는 법이니까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7년 전 그 새벽처럼요. 첫째, 대한민국은 미합 중국의 동맹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발표된 어떤 숫자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한 가지 정보를 공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주 EU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EU와 같은 디지털 표준, 같은 공급망 안정화 라인, 같은 다자주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발표된 조치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을 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테이블에 앉은 27개국의 공급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셋째, 그 조치가 통과한 뒤에 청구서가 어디로 발송될지는 미국 측 실무진의 시뮬레이션이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모델을 돌려봤거든요. 결과가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EU 측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EU는 한국 측 발언에 명시된 관계 격상을 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EU의 통상 이해와 직결됨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장석 쪽 캐나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측 대표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의 예언 그대로였어요. 폭발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냥 테이블에 둘러앉은 어깨들이 조용히 한 방향으로 기울었을 뿐입니다. 한국 쪽으로요. 카드의 죽음은 시끄럽지 않다. 카드는 상대가 어깨를 으쓱하는 순간 죽는다. 제 카드는 그 방에서 발표된 지 11분 만에 소리 없이 죽었습니다. 휴회가 선언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일본 측 대표가 제 옆을 지나가다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하트먼 부대표님, 나카무라 국장이 안부 전해달랍니다. 그리고 이 말도요. 이제 아시겠죠? 그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3주 전 조지타운의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문장들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굴복으로 읽지 마세요. 벽 앞에 서면 벽을 분석하는 나라. 어느 날 보면 벽에 문이 달려 있을 거라던 그 말. 저는 방금 그 문이 열리는 걸 11분 동안 지켜본 겁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라였어요. 메시지는 2줄이었습니다. 부대표님, 외신 속보로 세션 분위기가 벌써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하나만 옮깁니다. 미국의 관세 카드, 꺼내자마자 테이블 위에서 증발하다.
그리고 보고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토머스가 오늘 아침부로 모델 가동을 종료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더 돌릴 변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결과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 이하라고 비웃으며 시작했던 숫자가 58%가 되고 65%가 되고 70%를 넘더니 이제 100%라는 이름의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숫자의 여정으로 치면 일주일짜리였지만 그 일주일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8년을 걸었던 겁니다. 휴회가 선언되자마자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보안회선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모리스가 받았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됐습니까? 리처드, 짧게 보고합니다. 카드는 오픈했고 11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고립되는 구도였어요. 이유가 공식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위에 전하세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관세 카드 전부 폐기하세요. 1200쪽 전부요. 그리고 오늘 안에 대한국 기조를 압박해서 거래로 전환한다는 훈령을 보내주세요. 회담은 사흘 남았고 사흘이면 망가진 관계를 복구할 수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수화기 넘어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저는 모리스가 화를 내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적어도 변명을 하리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보고서 말입니다. 반려된 그 보고서 어젯밤에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분석관이 붙인 문단 있잖습니까? 오래 비워둔 자리는 다시 채워질 때 가장 큰 소리가 난다는 거. 그 소리, 여기 워싱턴까지 들립니다. 훈령은 2시간 안에 갑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복도 반대편에 차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요. 한 잔은 부대표님 겁니다. 7년 전에는 커피 대접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서요.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식은 커피만 마시던 그 새벽의 협상장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회담장 창가에 나란히 서서 잠시 말없이 깃발들을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1시간 전까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외교라는 건 결국 그 자리 바꿈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7년 전 그 새벽 서명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가지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선택지가 하나뿐인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또 하나는 그러려면 우리가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은 테이블 위에서 하는 거지만 협상력은 테이블 밖에서 만들어지더군요. 그걸 그날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죠. 8년 걸렸군요. 그 테이블 만드는데 7년은 만들고 1년은 기다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테이블이라는 건 완성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요. 저는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지셉은 이틀 전에 브뤼셀. 일정표 한 줄. 그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었어요. 차 대표님, 제 스승이 28년 전에 해준 말이 있습니다. 힘에서 100번을 진 다음에 구조를 들고 돌아오는 상대가 있다고요. 그 100번째 협상에서 지면 앞에 99번이 전부 청구서로 돌아온다고. 저는 오늘에서야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차정우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두셨네요. 그런데 부대표님, 하나는 정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고 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없이 살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어떤 테이블에서도 존중받으면서 앉아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동맹이라는 건 한쪽이 갈 곳이 없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양쪽 다 갈 곳이 있는데도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동맹입니다. 훈령은 정말로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회담장 미디어 센터에 서 있었어요. 대형 화면으로 폐막 발표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압박이라는 단어 대신 협의와 호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공동 언급이 나왔고 기자석에서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 화면에 나올 단어는 관세와 시안이었어요. 단어 4개가 바뀌는데 든 시간은 사흘이었지만
그 사흘을 가능하게 만든 시간은 8년이었습니다. 단어가 바뀌었네요. 돌아보니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늘 한 박자 느린 웃음으로요. 공사참사관님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청소부터 손님 맞이까지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부대표님, 순서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청소 다음이 손님 맞이고 손님 맞이 다음은 동업이거든요. 진짜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표준을 같이 만들고 공급망을 같이 지키고 테이블을 같이 운영하는 일이요. 그건 이기고 지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훨씬 가치 있고요. 동업이라. 우리 미국도 그 동업에 자리가 있습니까? 있다마다요.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부대표님, 저희가 8년 동안 만든 건 미국을 빼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대하고만 진짜 동업이 되거든요. 워싱턴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전해주세요. 한국은 떠난 게 아니라 마주보는 자리로 옮겨 앉은 거라고요. 귀국한 주에 저는 27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관세 패키지는 공식 폐기됐어요. 1200쪽이 파쇄기로 들어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 걸려 만든 것이 1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국 전략전환건에 그리고 다음 세대 협상가들을 위한 기록. 본문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과는 거래하라. 압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8년을 공백으로 읽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백이 아니라 도면이었다. 단일축에 묶여있던 나라가 다축 구조로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도면. 우리는 상대의 침묵을 굴복으로, 상대의 인내를 무능으로 읽는 오류를 27년 동안 반복했고, 그 청구서를 캐나다에서 한꺼번에 받았다. 다음 세대 협상가들에게 당부한다. 테이블 건너편에 조용한 상대가 앉아 있거든. 그 침묵의 용도를 먼저 물어라. 어떤 침묵은 항복이지만 어떤 침묵은 설계도가 그려지는 소리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사라와 토머스가 제 방에 왔습니다. 토머스가 머뭇거리다가 물었어요. 부대표님, 정말 그만두십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거야. 협상장에서 강의실로. 저는 짐 상자에 케인 대표의 액자를 넣으며 답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협상학을 가르치기로 했어. 첫 강의 제목도 정해놨지. 일정표 한 줄 읽는 법. 부제는 내가 어떻게 27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에서 지고 더 나은 협상가가 되었는가. 짐을 싸던 그 주에 손님이 한 명 더 찾아왔습니다. 케빈 워커. 백악관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낮추던 그 NSC 보좌관이요. 그는 문가에 서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대표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반려됐던 그 보고서, 지금 저희 쪽에서 회람 교재가 됐습니다. 신참 분석관 전원 필독으로요. 위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보가 참고 사항으로 둥글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고요. 숫자를 둥글리지 말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라. 그거 참, 회담 한번 값을 하는군. 하나 더 있습니다. 케빈이 옅게 웃었어요. 요즘 저희 회의에서 새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누가 상대국 분석을 낙관적으로 가져오면 선배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브리셀 체크는 했나? 상대에게 우리가 모르는 두 번째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했느냐는 뜻입니다. 부대표님의 일주일이 동사가 된 겁니다. 그가 돌아간 뒤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부대표님, 이거 어제 도쿄에서 왔습니다. 나카무라의 편지였습니다. 짧았어요. 마이클, 계산이 끝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답이 우리와 같더군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는 문제에서 오답을 내본 나라는 당신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냈고 수업료로 산업 몇 개를 냈죠. 당신들은 카드 한 벌로 끝났으니 싸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로 합시다만 요즘 도쿄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한국을 보고 배우자. 30년 전의 우리라면 상상도 못할 문장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액자 옆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강대국의 책상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며 일했습니다. 그 책상에서는 작은 나라들의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숫자뿐이고 숫자는 과거만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캐나다의 그 회담장에서 저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8년을 도면 그리는데 쓸 줄 아는 인내, 청구서를 입장권으로 바꾸는 발상, 그리고 패배한 새벽에 다음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집요함. 그것은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 본 나라만이 가진 근육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을 겁니다. 폐허에서 공장을 올리던 세대가 있었고,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들고 세계의 문을 두드리던 세대가 있었고, 문전박대당한 날의 기록을 버리지 않고 물려준 세대가 있었겠죠. 7년 전 새벽에 만년필을 내려놓던 그 손도 따지고 보면 그 기록을 물려받은 손이었을 겁니다. 저는 협상가로서 수많은 나라를 상대해봤지만 패배를 설계도로 바꾸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 흔치 않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갈 곳을 만들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세계가 배우는 중입니다. 저부터요. 지금까지 미국 협상 책임자가 G7 회담장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8년을 준비해 단 한 수로 판을 뒤집은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묵묵히 준비하는 나라는 결국 존중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